네, 마지막 가볼 역 베이징역입니다. 핏대 세운 김정남 암살 용의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추방된 김정남의 암살 용의자 이정철이 머문 중국에서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셨습니까? 예, 모든 이제 이 전모가 조작됐다는 식이고 북한은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강변하는데 저 친구의 역할이 아마 저런 것을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리정철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건 모략이다. 우리 공화국을 높아가는 공화국의 위상과 존엄을 훼손시키는 모략이다. 모두 인정만 하면 말레이시아 땅에서 잘 살 수 있는데 천만에 말레이시아 땅이 암만 잘 산다 할지라도 내 조국보다 못해. 나를 이때까지 키워준 목에준 조국을 내가 어떻게 있겠냐. 네, 지금 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혐의를 인정하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저 친구 북한 들어가면 혼날 것 같아요. 네. 모두 인정을 하면 말레이시아 땅에서 잘 살 수 있었지만,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했지만, 자기는 끝까지 안 불었으니까 저 상 좀 주세요. 이런 얘기 같아요. 꼭 저한테 들리는 게. 저 친구가 리정철이 당연히 해야 될 얘기는 뭐냐면, 북한의 체제를 생각하면, 우리는 전혀, 이번 사건하고 무관하고, 그런데 우리를 모략해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했는데 말레이시아 당국은 대단히 잘못했다. 인권 침해다. 우리 조국은 대단한 나라고 우리 조국이 이런 나쁜 일을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 말레이시아 땅에서 잘 살 수 있었다. 그렇다면 했는데 자기는 부인했으니까 저 수령님 저 잘했죠. 저 상 좀 주세요. 이런 얘기로 저한테 들립니다. 네. 이게 굉장히 혼날 얘기를 지금 실수로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아까 이 코너를 시작하면서 안찬일 소장님을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지금이라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찬일 소장님 아까 저희가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죄송한데 방금 리정철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우리 홍 박사님 설명이 가장 정확하다. 그러니까 저 친구는 이제 올떨결에 자기가 잡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 사람도 그 여러 암살 진영의 핵심 멤버였던 것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 보위성과 외무성이 이번에 저 모든 암살 작전을 참여하고 지휘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보기관이. 그런 거 보면 저 친구의 역할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명확치 않지만 일단 말레이시아 경찰이 현광성 지금 이등서기관 또 김일욱 그 고려항공사 직원을 놔두고 그걸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 친구를 추방한다는 것은 저 친구의 역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이렇게 저 친구를 놓아줘도 나머지 사람만 가지고도 혐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놓아준 하나의 호랑이는 잡았고 이제 노루 정도는 놓아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저 사람은 그 사건 본질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지 못하다 보니까 홍 박사님 말씀대로 뭔가 대본에서 자기가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왕창 같은 소리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게 사실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의 그 외무성 부상이 중국 초청으로 전격 방문했다가 돌아갔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중국은 여러 가지로 엄격하게 제한이 됐는데 리정철이 저렇게 큰 소리로 자기의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 중국이 좀 이게 입장이 북한 쪽으로 좀 기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중국의 입장은 지금 중국은 한반도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기보다 몇 배 힘이 센 미국의 대중 정책이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 하지 않을까. 또 사드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 한국에서 지금 반중 감정이 높아지고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하려고 이제 잔뜩 그러고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는 선제 공격 가능성까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또 아주 묘하게 북한의 외교성 부상, 그러니까 차관을 불러가지고 왕이 외교부장이 만나주고 또 중국의 이제 차관급 인사들을 다 만나주고 조대 그 영빈관에서 재워주고 이렇게 환대를 해가지고 보내고 북중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우호 관계로 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일견 한국을 좀 견제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중국을 너무 다그치면 우리는 할 수 없이 북중 관계 개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또 제스처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하고 중국 간의
회의를 해가지고 사드에는 러시아와 중국 모두 결연히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움직임이 우리가 보기엔 지금 좀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수준이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북한 보위성 출신 비밀 요원들이 이렇게 국내에 잠입했다. 네. 이거 역시 국가정보원에서는 추측 보도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부분이 보위성이라는 단어거든요. 예, 예. 사실은 이번 김정남 암살 사건에도 보위성이 연루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4명의 이제 평양으로 도망친 4명 중에 2명 50대가 아마 국가보위성 그 관계자이고 그만큼 우리가 초기에는 이제 우리가 경찰청국이나 통전부가 핵심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위성이 핵심으로 외무성과 협력해서 이번 암살 작전을 거행했다고 보는데 그것을 보면 보위성이 상당히 이게 대외 첩보 공작에까지 영역이 넓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국가보위성이라는 걸 영역으로 조직이 된 이 첩보기관인데 이번에 김정남 암살까지 해외 나와서 이런 것까지 한다는 거 보면은 이 국가보위성의 임무와 역할이 상당히 확산되고 확장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보위성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이에요. 네.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이 그 보도에 나온 바와 같이 김원홍 그 대장이죠. 대장이 얼마 전에 보면은 그 소장 별 하나로 별 3개가 강등되었고 거기에 보면 이제 이른바 부책임자급들 5명이 지금 고사총포로 처형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주도한 것은 김정은의 동복 친형인 김정철이 실제 보면 그 보위성 내에 어떤 부책임자급으로 있는 가운데 보위성을 장악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보면 김정남에 대한 그런 어떤 살해, 이것도 보면 정찰총국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그런 기관이 아니라 보위성에서 김정철이 보면 어떻게 보면 동생, 자기 동복 동생인 김정은을 위해서 일반 격가지라 할 수 있는 자기 이복형을 갖다 쳐내는 과정에서 좀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정찰총국에 있으면 흔한 일을 깔끔하게 했을 텐데 이른바 보위성과 또 외교성, 외무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엉성하게 해서 이른바 아까 말씀하셨던 이등석위원이 지금 말레이시아 지금 쿠알라룸푸르에 꽁꽁 숨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보면은 고려항공의 그 직원, 그 꽁꽁 숨어 있거든요. 어쨌든 꼬리가 들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그 보위성에 이제 김원홍은 일단 이제 연금 상태에 있고 나머지 5명 처형됐는데 거기에 몇몇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지만은 중국을 거쳐서 우리 나라에 들어왔다는 지금 보도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보위성이 작년 같은 경우는 남한에서 활동하는 유명 탈북자들을 제거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지금 이 보위성의 첫 번째 타깃이 태영공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근데 태영호정 공사가 인터뷰를 했는데 저 깜짝 놀랐던 게 김정은을 향해서 숨겨진 자식이라서 이렇게 누구를 처형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다소 진짜 위험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결국 이제 보위성이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아마 내부적인 충성 경쟁이 벌어졌다는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김원홍이 최근에 이렇게 강등되고 하는 걸 보면 뭔가 보위성이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일단 이런 좀 가감한 일을 벌였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우리 국내에서의 어떤 탈북자 출신 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교란이라든지 납북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좀 획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여러 가지 탄핵 문제 때문에 좀 어수선하고 또 이제 탈북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한 3만 명 정도 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태영공사 같은 지금 고위층들이 들어와서 북한 내부에 지금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북한 쪽에 봤을 때는 고위층들의 흔들림 자체를 빨리 막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네. 특히 태영공사도 이야기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북한 내에서 정말 초엘리트고 그 내부의 사정들을 훤히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마디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보위성들을 이용해서 좀 뭔가 우리 측에 뭔가 경고, 특히 또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전들을 좀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사실 이런 사회가 혼란할 때는 특히 이런 작전하기가 상당히 좋은 여건이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내부적 결속을 위해서 보위성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보위성에서 그런 섬뜩한 시나리오를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뭐냐면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 100명을 납치해서 남한에 귀수한, 한국에 귀순한 북한 식당의 종업원들 하고 막 교환하겠다. 예. 이게 현실성이나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이성이 주로 나와 활동하는 무대가 이제 선양이나 이 길림성, 중국 일대인데 여기는 우리 관광객이 많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수의 역량, 그러니까 지휘는 항상 보이성, 그전 보이부가 하지만 행동대원들은 경찰청국 20, 30대 펄펄 나는 사람들을 또 많이 데리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시켜서 그때 한충열 목사도 살해했죠,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광객 2~3명을 만화제 납치해서 데려가는 건 그야말로 중국 일대에서는 식은죽 먹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납치해 갔다면 우리 국민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몇 명이 평양에 납치돼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나 또 네. 비즈니스 하던 분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그 식당 종업원 작년 닝보에서 온 13명 식당 종업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대학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하고 바꾸자. 이렇게 될 때 우리로서는 상당히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국민들이 조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제거를 거론하면서 보니까 폭풍 군단이라는 이름의 특수 부대까지도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게 폭풍 군단이라고 하는 게 이게 북한의 특수전 병력을 우리가 지칭하는 건데요. 11 군단, 하나의 군단으로 존재하는데 이 군단이 6만 명입니다. 6만 명. 그리고 이 특수전 병력 폭풍 군단 외에도 14만 명의 경보병이 있는데 이 합해서 20만 명 정도가 특수전을 벌일 수 있는 요원들이라고 그러고요. 공기 부양정을 타거나 땅굴로 오거나 아니면 도보로 산을 넘어서 오거나 이렇게 후방에 침투해서 수시로 교란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예 청와대를 노린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우리도 각별히 북한의 핵도 위협이 되지만 또 요번에 VX를 우리가 보고서 느낀 게 화학무기에 대한 위험성도 있지만 이 특수전 병력의 후방 침투를 통한 이 교란 그리고 아예 서울에 그냥 떨어져서 청와대를 그냥 직접 타격하는 1968년에 1, 2, 4군 부대가 청와대 기습하려다가 김신조 일당이 하다가 체포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이렇게 북한이 이런 노림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단순히 국지 도발 이것만 대비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핵 문제 해결해야 되고 화학무기 그다음에 이런 특수전 병력 못 오도록 해안경비라든지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죠. 네. 이게 폭풍군단이라고 그러죠. 네. 11군단이라는데 이게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1968년 1.1 사태 때 1, 2, 4군 부대가 있어요. 네. 근데 그해 68년 11월, 12월 되면은 울진 삼척에 내려왔던 283 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가 나중에 특수 8군단이 돼요. 아마 그 무렵에 80년, 70년 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맨날 북한의 특수 8군단 AN2기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 특수 8군단이 91년에 명칭을 바꾼 것이 이른바 11군단, 폭풍군단이고 이 사람들의 주목적 우리로 얘기하면 특전사 있죠. 특전사가 우리도 특전사든 군단 규모인데 규모는 사실 한 5분의 1 규모밖에 안 됩니다. 이쪽 11군단에 비하면. 이 폭풍군단의 주 임무는 수도권과 충청북도에서 우리의 테러를 끊는 거예요. 네. 테러를. 6.25 때도 그랬습니다만 테러를 끊으면 그 안에 갇혀있는 부대는 몽땅 도안에든 쥐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수 8군단의 그 후신인 이 폭풍군단은 만약 유사시에는 수도권, 그 다음에 충북 제천선에서 우리의 배후를 끊음으로써 저쪽이 증원군들, 이제 부산에서 이제 증원군들이 올 거 아닙니까? 이제 미군들도 들어오고 그걸 막고 이 수도권을 갖다가 완전 고립화시킴으로써 항복을 받아내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수8군단 우리로 얘기하면 특전사 같은 정예 요원들로서만 1개 군단 6만 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제 통진당 해산 과정에서 네. 그때 이제 그 수도원에서 그때 이제 연설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국정원이 이제 녹취를 해서 그때 공개했을 때 그때 이제 계획을 보면 그 일부 세력들이 KT라든지 이런 중요한 이제 통신 시설 기관 시설 그거를 이제 먼저 들어가 장악을 한다. 그래서 통신 시설을 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폭풍군단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실 통신 자체가 보면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면 사실 목통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군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재래식 지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핵이나 미사일 이런 것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재래식 무기를 많이 쓰면서 첨단화된 서울 같은데 예를 들어서 KT 지국 몇 개만 마비시켜버리면 정말 모든 것들이 통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물론 직접 넘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 종북 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결을 해서 실제 한다는 그런 증거들이 보면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굉장히 과도기 때, 어떤 굉장히 상황 자체가 힘들 때, 이럴 때 보면 굉장히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방금 화면으로 나가기도 했지만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대남 침투 임무에 투입됐던 한철민 씨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감청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대남 침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감청, 전화 감청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대남 침투라는 게 이제 쭉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지금 북한으로서는 뭐 레이더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는 우리보다 열세니까 무인기도 지금 많이 작동을 시켜서 청와대도 작년에도 가서 찍어 가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고 그 외에 바로 이제 폭풍군단이라고 하는 제2전선 형성. 그러니까 우리 전선을 완전히 토막을 내는 제2전선을 형성해서 대한민국을 그냥 거점만 장악하고 기본 시설을 파괴하면은 그것이 통일이 된다, 적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영의치 않을 때는 핵무기나 화학무기로서 전멸을 시킨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대를 기본으로 육성해서 사실 북한이 뭐 탱크를 몰고 임진강을 건너온다. 이것은 지금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그런 지금 전쟁 방법을 하고 지난 연초에 벌써 우리 그 참수작전에 대응해서 한 개 특수부대 여단이 우리 청와대를 습격하는 훈련을 1월 초에 했습니다. 네. 이게 다 그런 작전의 일환입니다. 저희가 지금 북한 보위성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김정남 암살 사건 때문인데요. 김정남 씨가 생전에 마카오에서 한식 주점에서 한국 사람들과 같이 어울렸던 영상이 있는데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지난해 초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마카오에 있는 한 식당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김정남이 먼저 와서 말을 걸고 저렇게 합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생각보다 자유분방하기도 했나 봐요. 김정남은 일본에 와서도 한인 식당에 와서 한국 사람들하고도 어울리고 단골 술집이 있을 정도였고 마카오에서도 수시로 한국인 식당에 와서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도 하고 했는데 이제 정치 문제 그런 거 얘기하면 딱 말을 중단하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조심은 했는데 최근에 저런 김정남이 안타깝게도 저렇게 살해당한 거는 최근에 아마 해외에서 이제 움직임이 해외 망명 정부를 수립하는데 김정남을 모시려 했다든지 또 아니면은 김정은이가 비자금 문제 때문인지 모르지만 들어와라라고 했는데 거절을 했거든요. 거절하니까 수령의 명령을 거절했을 때 비록 이복 동생이지만 수령이잖아요. 수령의 명령을 거절하면 갈 길은 딱 두 가지예요. 망명하거나 아니면 저렇게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입장에서도 망명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렇게 급하게 제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국에서 안 하면 중국에서 했으면 중국하고 북한과의 관계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부랴부랴 처단하기 위해서 저렇게 좀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김정남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스탠딩 오더, 그러니까 임무가 완수될 때까지 지속되는 명령을 내려놓은 상황이라는 거 본인도 아마 알고 있었을 텐데요. 저렇게 한국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 수 있는 저런 주점에서 별로 이렇게 보안의식이 없이 격이 없이 어울린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가 좀 어떻게 영어로 치면 나이브한 거죠. 너무 순진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기가 권력에 관심을 안 두면은 처단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던 거죠. 과거에 태종의 아들 양녕대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한량 노릇을 하면서 평생 풍류를 즐기면서 살았다는데 세종대왕이 좋은 사람이니까 훌륭한 분이니까 형님을 이렇게 계속 보살펴드리고 했지만 김정은이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김정은이는 더군다나 나이도 자기보다 13살이나 위고 또 자기가 경험이 부족하고 권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 그러지만 이복형을 내세우고 자기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처단하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저 식당 밖에서는 마카오잖아요. 네,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저희 집 마카오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카오니까 아마 중국에서 정보 당국이라든가 이쪽에서 아마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 북한에 만약 그런 기도가 있다면 오히려 과시하듯이 보이는 척하면서 아마 보디가드를 써줬을 겁니다. 경호를 해줬을 거예요. 마카오기 때문에 마카오는 뭐 중국 땅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앞서 태용호 공사 그 얘기했잖아요. 김정은이 숨겨진 자식이라 그야말로 마구 자기 형도 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김정남도 보면은 이 정처의 소생이 아닙니다. 하물며 뭐 이른바 보면 고영희 씨 같은 경우는 또 정처와 후처에 후처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도에 따르면은 김정은, 그다음에 김정철, 여정? 김여정까지도 사실은 김일성 생전에는 그야말로 존재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과 김정남은 말만 형제이지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좀 김정남 저 당시에 네. 손목시계를 스위스산 아주 비싼 손목시계를 갖고 있던 걸 그냥 꺼내줄 정도로 좀 호탕했는데 정작 식당 저긴 마카오였고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지금까지 네 분 모시고 김정남 암살 사건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